자, 201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페라 설명 전에 영화의 한 장면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영화 속의 오페라라는 주제로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픈 영화입니다. 웃고 즐기다가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슬프게 이렇게 또 감동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죠. You see, I can only hear out of my left ear. Won't you look at me, princess? I know you can do it. Come on, look down at me, princess. I'm right below. Turn toward me. Turn this way, princess. You can do it.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to me, princess.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to me, my princess. 자, 방금 보신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서 소개된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영화고요. 이 이탈리아 영화면서 이 감독이 이제 로베르토 베나니인데, 이 감독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기도라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죠. 유태인으로 나옵니다. 이 호프만의 밴 노래가 영화의 주요 테마 음악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도라라는 자기의 사랑에게 반한 그 기도가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이 작품을 매개로 해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조슈아라는 아주 예쁜 아들을 갖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의 그 유태인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는데 사실 도라는 이제 유태인이 아니지만 남편과 이제 아들이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수용소가 틀리니까 남편과 아들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처음 자기네들 둘의 사랑을 맺어준 그 호프만의 뱃노래가 결국 두 사람의 생존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안심하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영화는 뭐 주인공 기도는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죠. 그리고 끝까지 그 아들은 이제 그 지금 수용소에서의 모든 게 게임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승자가 돼서 결국 탱크를 얻어 타고 이제 엄마를 결국 만나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뭐 웃다가 슬프다가 그리고 감동적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오페라의 아리아가 아주 강한 모티브로 그렇게 쓴 몇 개 안 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이제 꼭 한번 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프만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 오펜바흐입니다. 사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오페라가 되겠습니다. 그 주제는 그 호프만 이야기라는 원작에서 그 호프만의 사랑 이야기 세 가지, 뭐 아주 다른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이 옴니버스식으로 그렇게 엮은 오페라가 되겠습니다. 비토리오 그리골로가 이제 이 호프만이라는 타이틀롤을 맡았고요. 런던 로얄 오페라 2017년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음악을 뭐 굉장히 친숙한 음악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음악도 사실 그 뭐 프랑스의 그 물랑루즈나 같은 이런 그 클럽에서 늘씬하고 이제 아름다운 무희들이 대열을 서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 캉캉춤이라는 춤의 반주 음악으로 주로 쓰이는데, 이것도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의 서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옥의 오르페우스라고도 보통 소개가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소개가 되는 이제 이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서곡의 음악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사실 이 오펜바흐의 음악은 이렇게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캉캉춤입니다. 자크 오펜바흐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1819년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뭐 그러니까 국적은 독일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음악 활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국적을 프랑스로 바꾸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이제 첼리스트로도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오페레타 창시자라고 하는데, 뭐 사실 오페레타는 뭐 이분이 거의 창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오페레타가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오펜바흐가 오페레타로 굉장히 많은 인기와 돈을 벌었죠. 오페레타가 거의 100여 편이나 됩니다. 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또 흥행에 성공을 했고, 아시다시피 이 오페레타는 오페라보다 훨씬 가벼운 그런 음악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대중에 가까이 간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페레타가 이 오페라와 뮤지컬의 중간쯤이다. 결국 오페레타가 발전해서 뮤지컬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오페라가 이제 클래시컬 음악을 위주로 한 정통 가극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오페레타는 약간 가벼운, 좀 더 대중 속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선 그런 가벼운 이제 그 음악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오펜바흐가 그 오페레타를 창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작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지옥의 오르페우스하고 아름다운 헬레네라는 이런 작품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대중과 영합을 하다가 이제 돈도 벌고 인기도 얻은 상태에서 보통 이 음악가들이 이제 말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통성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펜바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페레타 100여 편을 통해 갖고 많은 돈도 벌고 이제 인기도 많이 얻었는데 말년에 갑자기 이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호프만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말년에 이제 작곡을 시작한 이 호프만 이야기는 완벽한 이제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1880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미완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페라 전체가 뭐 중간에 하다가 마른 건 아니고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이나 작곡은 끝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피아노 연주곡 형태로는 끝이 났는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이제 사실 작곡가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이 스코어에다가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할 때 악기의 이제 구성이나 이런 배치도 사실 작곡의 마무리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아마 완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르네스트 기로가 완성을 해가지고 1881년 그러니까 이제 오펜바흐가 죽은 사후 1년 뒤에 이제 파리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뭐 그 초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그 해만 그 100공연 이상을 펼쳤다 그러니까 그 인기를 가히 실감할 수 있죠. 워낙 이제 오페레타로 명성을 얻은 사람의 작품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유일한 오페라인데다가 이제 사후에 더군다나 발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관심이 겹쳤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 호프만 이야기는 굉장히 잘된 그런 오페라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정통 오페라극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작업이니까 굉장한 심혈을 기울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성공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봐지는 거죠. 1833년에 이제 파리로 이주했다는 얘기죠. 독일에서 첼로 공부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50년에 프랑스와 극장의 지휘자로도 활동을 했고 파리지행, 부프 파리지행이라는 극장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페레타 작곡을 하면서 또 그걸로 얻은 이제 이런 경제적인 여유를 또 음악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많이 썼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오펜바흐 뒤에 나오는 이제 작품 중에 레하르의 메리 위도우나 요한 슈트라우스의 그 박쥐 같은 경우는 오페레타의 거의 뭐 인기 순위 1, 2를 다투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 두 사람한테도 이 오페레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펜바흐가 굉장히 큰 영향을 그렇게 끼쳤다고 합니다. 특히 뭐 요한 슈트라우스의 그 박쥐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작품인데 이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에 대해서는 뭐 이 오펜바흐가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자, 자크 오펜바흐였습니다. 자,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펜바흐의 유일한 오페라이고 또 미완성된 오페라입니다. 호프만이라는 이제 그 작가가 쓴 그 세 가지의 자기 사랑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스타일로 만든 그런 오페라고요. 이제 작곡가로서 이제 마지막 심혈을 기른 그런 오페라입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에르네스트 기로가 완성해서 이제 이 초연을 한 거고요. 이 원작자는 그 E.T.A. 호프만이라고 이제 독일 작가인데, 이 굉장히 이제 그 기상천외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든 그런 일반인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쓴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린 호프만 이야기도 사실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몽환적이고 또 뭐 SF 작품과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스토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 편의 옴니버스 그 스타일의 그 오페라는 그 E.T.A. 호프만의 자매 요정, 잃어버린 거울의 모습, 고문관 크레스펠이라는 그런 원작을 기초로 해서 된 거고, 이제 쥘 바이비에와 미셸 카레가 이제 이 오페라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초연은 이제 1881년 이제 오펜바흐 사후에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그렇게 해서 됐던 거고요. 이 프롤로그에다가 이제 세 개의 옴니버스 스토리 1막, 2막, 3막이 이어지고 이제 에필로그로 이제 이렇게 오페라가 끝나니까 이 5등분의 이제 그 작품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1막, 2막, 3막에 등장하는 이제 소프라노들이 또 이제 이게 그 소프라노의 그 성부상 이제 전부 다 각각 틀린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1막에 등장하는 올림피아는 그 레제로 소프라노에 해당되는 거고 콜로라토라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막에 등장하는 이제 그 코르티잔 줄리에타는 이제 드라마티코 소프라노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지막 막에 이제 안토니오는 그 릴릭 소프라노인데 통상적으로 이게 작곡가가 원 작곡가가 이렇게 완성을 시키지 못한 작품들은 성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통 그 뒤에 이제 그 다른 사람이 극을 완성했거나 하는 우리 이제 그 푸치니의 투란도트와 같은 그런 경우죠. 작곡가나 음악 감독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미완성된 스토리 부분이 약간 임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또 그러고 굳이 이렇게 스코어를 안 따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펜바흐나 푸치니 같은 그런 거장의 작곡가의 이제 스코어를 일개 음악 감독이 이렇게 손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완성된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부여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음악 감독들이 이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이제 좀 그 연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2막과 3막 줄리에타와 안토니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 대본 자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입수하고 있는 그런 대본과 실제로 이 로얄 오페라에서 공연한 대본은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뭐 아리아의 순서라든가 레치타티보의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뒤범벅이 된 그런 상태고 뭐 2막과 3막과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그 대본이 그 공연된 작품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가 그렇게 잘 없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작품을 만나더라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 작품하고 그렇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작자가 오펜바흐가 완성시키지 못한 호프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성이 덜 된 부분에 대한 거는 그 후세에서 작곡가들이 스코어를 이렇게 융통성 있게 변경도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E.T.A. 호프만 그 원작자, 이 스토리를 쓴 작자는 1776년에 태어난 이제 독일 후기 낭만주의 작가 겸 뭐 실제 작곡도 했더라고요. 오페라도 이렇게 작곡을 했던데. 이분은 또 직업이 또 아주 특이합니다. 대법원 판사인데 뭐 어떤 일이 준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작품도 쓰고 판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공상적이고 이제 마법적이고 기괴한 작품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드가 알란 포라는 그 미국 작가 검은 고양이를 쓴 그 작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기묘묘한 그런 작품이죠. 에드가 알란 포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정상적인 작품보다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렇게 기기묘묘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긴 그런 작가죠. 이 차이콥스키의 그 발레 호두까기 인형도 원작자가 이 호프만이랍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오페라도 만들었는데 뭐 이건 거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호프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 구성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이제가 앞뒤에 붙고 1막, 2막, 3막이 이렇게 붙는 5개 덩어리로 된 이제 이야기인데 원작자인 호프만의 이제 그 자매 요정, 잃어버린 거울의 모습, 고문관 크레스펠이라는 이 원작을 기초로 한 그 각기 다른 이제 옴니버스 스타일입니다. 이 타이틀롤을 맡고 있는 이제 남자 주인공 테너는 이제 호프만 한 사람의 자기의 사랑 이야기니까 한 사람이 이제 전막을 커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자기 친구인 이제 니클라우스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공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니클라우스가 나중에 뮤즈의 여신으로 변하죠. 뮤즈는 이제 음악의 신입니다. 음악의 여신입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이제 전막을 소화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 주인공 소프라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막, 2막, 3막에 이제 올림피아, 줄리에타, 안토니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현재 이제 그 여자친구 역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오페라 가수 이제 스텔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이제 소프라노가 나오는데 이 중 3명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레제로, 드라마틱, 릴릭 소프라노로 각기 성부를 달리하죠.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역량 있는 소프라노는 이 4가지 역을 혼자서 다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품은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죠. 스텔라, 올림피아, 줄리에타, 안토니아가 이제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오페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사랑 이야기에는 악역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에서는 이제 린도르프라는 이제 상원 의원이 등장하고, 1막에서는 이제 코펠리우스라는 이제 과학자죠. 눈을 만드는 광학과학자에 해당됩니다. 이제 올림피아에 눈을 만들고 나서 결국 올림피아를 부셔버리는 그런 악역을 담당하죠. 이 줄리에타라는 이제 코르티잔, 사실 코르티잔은 우리 번역상으로 이제 뭐 매춘부, 창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당시에 이 프랑스의 코르티잔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창녀나 매춘부하고는 조금 달리 이렇게 봐야죠. 자기한테 그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사람과 이제 사귀는, 또 그게 뭐 단순한 뭐 육체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류 사회에서 벌어진 많은 이제 뭐 무도회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매춘부다, 창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 줄리에타에 이제 등장하는 다페르투토라는 이제 마법사, 결국 이 줄리에타를 이용해서 줄리에타에게 이제 유혹된 그 남자들이 자기의 이제 영혼을 이렇게 파는 뭐 그런 영혼을 뺏어간 그런 악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 노래를 부르면은 죽게 되는 그런 어머니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는 결국 노래 부르다 죽었는데 그 딸인 이제 안토니아도 결국 자기 어머니를 죽인 이제 미라클 박사라는 이제 악역에 의해서 결국 노래를 부르다가 죽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호프만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텔라라는 여자친구는 이 올림피아, 줄리에타, 안토니아를 다 이렇게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이제 그 오페라 가수입니다. 돈 조반니를 이제 그 공연을 했던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돈 조반니의 뭐 아마 돈나 안나 정도의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피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횡행하던 파리의 어떤 그 파리에서 이제 그 외모만 번듯하면은 이제 어린애들을, 자기 딸들을 이제 외모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교계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 갖고 좋은 신랑감을 찾는 뭐 그런 어떤 외모지향적인 세태를 이제 약간 풍자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허영의 사랑, 외모지상주의인. 올림피아가 이제 인형이거든요. 로봇 인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줄리에타라는 이제 어떤 유흥가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거는 이제 육체적인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이제 관능의 사랑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나마 이제 그 순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안토니아 같은 이런 사랑들은 이제 교감의 사랑을 하죠. 근데 결국 이제 미라클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랑은 또 죽음으로써 깨어지죠.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오페라 전체의 어떤 그 핵심적인 구성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이제 그 2016년 11월 15일 날 공연했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작품입니다. 공연 시간은 이제 2시간 반이 조금 넘는 그런 거고요. 지휘는 이제 에벨리노 피도라는 이제 이탈리아 지휘자가 했던 거고, 타이틀로는 이제 비토리오 그리골로라고 이탈리아 테너인데요. 이 사람도 한창 때는 이제 그 제2의 파바로티라는 그런 명성을 얻던 아주 실력 있는 테너입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 런던 로얄 오페라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합창단에 등장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캐스팅을 보면 그대로 이제 포스터에 캐스팅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토리오 그리골로, 이탈리아 이 테너 역할이고요. 제2의 파바로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실력 있는 테너고요. 그다음 이제 친구인 이제 니클라우스 역에는 이제 메조 소프라노 케이트 린제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악역 4명, 린도르프, 코펠리우스, 다페르투토, 미라클 박사, 이 4명의 악역은 이제 한 사람이 담당하게 보통 돼 있거든요. 이 바리톤인데, 이 토마스 햄스는 잘 아시죠? 저번에 라트라비아타의 그 조르지오 제르몽으로 나왔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2000년 초 같은 경우에 3대 바리톤에 이제 이 토마스 햄슨이 포함됩니다. 미국의 이 토마스 햄슨하고 영국의 이제 브린트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그 드미트리,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 제가 그 일트로바토르 때 소개시켰던 그 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3대 바리톤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다음 올림피아 역은 이제 소피아 폼이나 러시아 사람이고요. 크리스틴 나이스 영국 사람이 이제 줄리에타 역을 맡고 있고,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제 소냐 연체바가 안토니아 역을 맡습니다. 아마 이 소냐 연체바가 출연을 해갖고 이 안토니아 이야기가 3막으로 밀린 것 같아. 뒤로 이제 파이널을 장식하는, 보통 이제 줄리에타 얘기가 3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안토니아 얘기가 3막으로 보통 나오죠. 자, 캐스팅은 이렇게 되고요.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프만이 살아 있을 때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피아노 악보만 완성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원작자인 호프만이 완성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연출가라든가 음악 감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전반적인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꽤 많이 바꾸죠. 왜냐하면 절대 성력은 아니거든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만든 스코어, 그러니까 악보나 오케스트레이션을 후대의 지휘자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렇게 작곡가가 완성을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갖고 이 오케스트라의 숫자나 악기 편성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코베트 가든에 이제 피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뭐 이관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관은 확실하고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베르디 그 오페라에서 쓰는 거의 60인조 안팎의 이관 편성의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한 60인조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오케스트라는 이관입니다. 목관 이관 편성입니다. 자, 주요 아리아는 이제 호프만의 아리아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니클라우스의 아리아가 이런 게 있고, 이 니클라우스하고 이제 이 줄리에타가 부르는 이제 이중창, 그러니까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의 이중창이 바로 이제 호프만의 뱃노래입니다.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이제 그 이중창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오페라의 뭐 가장 대표적인 아리아가 지금 현재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라노 아리아 중에서 이제 올림피아 아리아하고 이제 안토니아 아리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1막과 3막에 나오는 거고, 다페르투토의 이제 악마가, 마법사가 부르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부르는 보석의 노래,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창, 줄리에타와 이제 니클라우스가 부르는 호프만의 뱃노래가 뭐 이게 오페라는 몰라도 이 아리아는 다 알죠. 뭐 한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소설가이면서 이제 시인이고 또 음악가이기도 한 이제 호프만이, 이 사람은 늘 술에 쩔여 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고 뭐 제가 보기에 알코올 중독 수준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마다 이제 굉장히 그 정상적이 아닙니다. 기기묘묘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죠. 그런데 이 호프만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술집에서 술 먹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롤로그에서 지금 오페라 배우하고 사귀고 있는데 뭐 둘 사이가 약간 틀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오페라 공연이 끝나면은 다시 만나자는 그런 이제 편지를 전하는데 사실 이게 호프만한테 전해지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1막에서 여기서 이제 호프만이 얘기하는 세계의 이야기는 올림피아, 1막에서 나오는 로버디니 올림피아, 2막에서 나오는 이제 코르티잔 줄리에타, 그다음 3막에서 나오는 이제 그 환자, 노래를 부르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환자 안토니아 역으로 이렇게 돼가, 이 호프만에게는 이제 4명의 이렇게 여자가 이제 그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4개의 사랑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슬픈 얘기를 이제 호프만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술주정뱅이고 술에 쩔어 사는 이 시인이자 뭐 소설가이며 음악가인 호프만이 이 네 명의 사랑을 다 놓치고 결국 이제 쓸쓸한 상황에서 친구 니클라우스가 뮤지의 신으로 반해서 자 이제 실제로 인간과의 사랑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술에만 몰두를 하라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메시지를 사실 전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그 여성에게는 이런 악마가 붙어 있죠. 오페라 배우를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이제 상원의원 린도르프, 그다음에 이제 올림피아의 안구를 제작한 이제 코펠리우스, 그다음에 다페르투토의 마법사, 미라클 박사, 의사, 결국 안토니아를 죽게 만드는 이 네 명의 그 악인에 의해서 얕은 호프만은 이제 이 네 명과의 여성과의 사랑에 모두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니클라우스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 시리에 빠져 있는 호프만, 술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호프만을 위로하면서 이제 이 예술의 세계가 있음을 그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위로를 하죠. 뭐 그게 마지막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그건 제가 이제 오페라를 설명하면서 드릴 거고요. 뭐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 연출은 이제 존 슐레진즈라는 영국 분이시고요. 이 영국 분인데 이 프로덕션은 1980년에 만든 프로덕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26년이면 지금 거의 90이 넘으셨으니까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처음 이 프로덕션을 1980년에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물론 무대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프로덕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죽어도 이 작품을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공연을 하게 되면 연출은 존 슐레진저로 나오는 거죠. 뭐 이제 그 부분은 완전히 이해를 하셨죠. 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휘는 이제 에벨리노 피도라고 이분도 이제 꽤 자주 등장하시는 이탈리아 지휘자입니다. 자, 전주곡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프롤로그부터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